제가 왜 자신 있게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매매 시장이 일단 지금 관망이잖아요. 네. 매수자들이 관망하면 뭐 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 아니면 전세로 가요. 근데 금리가 막 폭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같으면 월세가 유리했는데 월세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2021년 전세 가격 회복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마당에 좀 네.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상승 요인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예요. 금리. 일단 금리 인하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미국이 3번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3번 내릴 것 같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은 내린다. 물론 하루아침에 저금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저금리 갑니까? 저금리 간다는 얘기는 경제 위기 왔을 때 PF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면 빠르게 저금리 갈 수 있습니다. 2009년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상반기에 순식간에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PF가 진짜 문제가 되면 금리가 또 빨리 내려갑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면 또 이게 또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거는 좀 가정을 좀 빼더라도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 인하될지 하반기에 인하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인하가 된다는데 좀 저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금리는 이제 금리 불확실성은 3단계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지? 동결이 된다면 얼마나 동결이 되지? 세 번째는 인하는 언제 되고 얼마나 빨리 내려갈까 하는데 3단계인데 일단 1단계는 끝났죠. 인상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인상되면 난리 나죠. 일단 인상은 안 된다는데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동결 모드가 1년 갔는데 이제 끝이 좀 보이잖아요. 네. 동결이 몇 달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인하 시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하가 0.25라도 되면 인하했다가 바로 또 올리진 않거든요.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려가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진짜 이게 심리잖아요. 기대감.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주식도 요즘 분위기 괜찮잖아요. 네. 아니 뭐가 달라졌냐고요. 주식이. 아, 솔직히 주식이 뭐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기업 실적들이 막 폭발하나요? 갑자기 막 유동성이 막 풀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금리가 내릴 수 있다.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 금리 내려갈 것 같은 희망, 기대감이 있다면 굳이 급매물로 진짜 어려운 분들 아니면 1년 못 버틸까요? 네, 1년 못 버티죠. 버티는 분들은 네. 아마 급매물로 팔거나 팔았을 거고요. 네. 일단 희망이 있으니까 버팁니다. 이 희망을 뒷받침하는 게 또 있죠. 공급이 감소해요. 수요와 공급에서 물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입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절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018년, 19년, 17년 이럴 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거든요. 네. 집값 폭등했잖아요. 지금 2023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뭐 2만 몇천, 3만 호 초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뭐 조사 결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0,000호에서 15,000호 정도? 저는 15,000호 정도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25,000호라고 합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임대 아파트 다 합쳐가지고. 물론 호실은 맞는데 그게 매물 거래에 나오는 물량 자체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것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15,000호 정도 본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줄어든다. 전세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는 바로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요. 매매는 그래 줄어들었어. 그래도 집주인들 심리에 따라서 매물은 줄어들어도 사자는 사람이 많거나 팔자는 사람이 많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응은 하지는 않는데 인허가 물량이나 최근 건설사들 PF 보면 지금 분위기에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가 계획된 것도 못하는 판에 그렇죠. 공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5년 후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져도 바로 물량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 감소가 5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1년, 2년, 3년, 4년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된다면 결국에는 밀어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고요. 플러스 요인입니다. 입주 물량 줄어드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죠. 네. 이제 전세는 위기 끝났어요. 아파트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퍼스트이어,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1단지 하고 있잖아요. 입주 6,700세대.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둔천주공, 올림픽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아마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025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영향을 조금 주긴 하는데 그래서 2025년에 입주 물량이 3만 호가 넘는 거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버리면 사실 2만 호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조금 영향을 받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자신 있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매매 시장이 폭발하지 않잖아요. 일단 지금 관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관망하면 뭐 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월세 아니면 전세죠. 월세 아니면 전세잖아요. 네. 월세 아니면 전세로 가요. 근데 금리가 막 폭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같으면 월세가 유리했는데 월세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도 2021년 전세 가격은 회복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빌라 오피스텔 전세 어렵죠. 그러면 거기 있는 수요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든 뭐 아파트로. 안전한 네. 월세 아니면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도 진짜 문제인데 이상하게 정부가 이게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특별법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심각하고 어떤 대책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래요. 아 내가 계약할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빌라 오피스텔 전세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아 됐어. 아, 내 불안하니까 나 아니 안 할래. 아니 안전한 거 할래.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는데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는 바로 줄어듭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안 팔아도 되고요. 매물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갑자기 다 팔자라고 하면 폭증하거든요. 공급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 찾아. 전 국민이 하루에 돈 다 찾아버리면 은행 망하잖아요. 근데 전세는 달라요. 전세는 다르기 때문에 전세는 저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기도 하고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물론 이것도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2024년에 바로 매매 가격이 폭등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3년 공급처럼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갭이 줄어들잖아요. 매매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갭이 줄어들면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내려가고 매수 대기자들이 이 가격이면 괜찮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 때 돌아보면 공급은 부족해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이 줄어들어 있으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은 되고 있다. 조성은 되고 있는데 2024년에 뭐 갑자기 이것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플러스 시그널 요인들이 축적은 되고 있다는 네.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례보금자리 없어져서 좀 아쉬웠죠. 네. 그런데 이제 신생아 대출이 나옵니다. 27조 원 정도 풀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안 됩니다. 갑자기 또 이거 네. 받으려고 애기를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든 27조가 풀린다는 얘기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인데 한 3년 후에 아기 가질까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이건 뭐 괜찮으면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도 나오고요. 총선 앞두고 아마 규제를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 3구, 용산구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주고 DSR 쉽게 안 풀어줍니다. 신생아 대출 같은 것만 해주는데 저는 토지거래가는 아마 풀어준다는데 저는 베팅을 하거든요. 이게 총선 앞뒤로 있거든요. 지금. 앞뒤 되게 4월, 애매하거든요. 6월이에요. 네. 아무튼 토지거래가가 4월, 6월 걸려 있어요. 서울에서. 자 그러면 5년이잖아요. 기간이 규제 기간이 이제 3년 지나고 2년 남았거든요. 2024년 4월 6월에 풀어주거나 2025년 4월 6월에 풀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총선 끝나고 2025년에 마지막에 굳이 풀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폭등할까요?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집값이 안정됐나요? 네, 뭐 그런 것 저는 그냥 불편해요. 거주해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잠실이. 그러면 2년 실거주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할 뿐이지 못 사게 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그널이 왔잖아요. 2023년에 조례 바꿔가지고 뭔가 조금씩 네. 지금 이제 아파트 빼고는 비 아파트는 뭐 풀어주잖아요. 빼주겠다. 그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알고 있거든요. 이거 풀어줘도 큰 영향 안 준다는 거. 그러면 이왕이면 총선이 2024년 4월이니까 총선 앞두고 풀어주는데 6월 걸 4월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풀어주는 시그널은 주겠죠. 이번에는 풀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시그널은 충분히 뿌려주면 표심에 도움이 되는데 시그널 풀어주고 안 풀어줄 이유는 없으니까
저는 토지거래가 정도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폭등하지도 않고요. 최근에 또 PF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인식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강남을 풀어주게 되면 또 자칫 잘못된 시그널 또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은 안 풀어주되 토지거래 허가 정도는 또 살짝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저는 다 플러스 상승 요인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뭐 폭락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요인이라고 볼 만한 것들은 말씀하신 어떤 PF 그리고 PF도 또 하락 요인이죠. 뭐가 있을까요? 또 일단 PF 하락 요인이고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니까 네. 우리가 건설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중소건설사들이 부도나는 거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태영건설 대시양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SBS 지금 주주잖아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큰일 났나? 또 이름도 모르는 건설사들이 부도는 나겠죠. 워크아웃 되겠지만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렇죠. 큰일 났다. 그리고 분양 사업장들 분양 받은 분들이 또 아우성을 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투자 심리에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싶고요.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부분도 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2023년 시장을 보면 이제 확인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가격은 좋아. 시장에서. 네. 그 정도면 내가 살만해. 8월, 9월, 10월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이제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들어가야 될 가격과 들어가지 않아야 될 가격이 확인됐다는 얘기는 결국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려주지 않으면 매수자들이 쉽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신생아 대출이 아까 제가 플러스 요인이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해서 가면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약해요. 얘기를 놔야 되니까. 청년들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신생아 대출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분양이 쉽게 소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또 금리 얘기인데요. 미국이 3번 내린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두 가지를 해서 예상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내린다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되면은 상반기고 안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내린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상반기에도 내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번 더 내려. 이러면 굉장한 긍정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안 내리네? 한국은행이? 안 내려요. 2024년 안 내려. 또는 0.25 올려.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진짜 큰 마이너스 요인.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금리 안 되는 거야? 실망을 넘어서 그냥 패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PF를 보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PF는 부정의 요인인데 이것 때문에 금리는 또 빨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는 게 또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어제였네요. 또 스트레스 DSR 적용하겠다. 스트레스 DSR 나오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 금액이 한 10% 정도는 좀 막 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DSR 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기재부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심각하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고 대출 관리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짧게 무엇이 중한디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DSR을 하는데 무엇이 중한디. 지금 PF가 문제가 되고 이게 더 급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엔 또 풀어줄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당장 급한 불은 우리 가정에 대출 좀 줄여요. 줄여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제 입시 3개월 남기고 공부를 잘하는데 좀 더 좋은데 가외를 좀 받으면 좋아지는데 그 돈 안 쓰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꼭 필요할 때는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다른 어떻게 보면 특례보금자리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나온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이란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 DSR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당연히 관리해야죠.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도 스트레스 DSR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가계부채 관리해야지. 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또 특례보금자리 시즌2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DSR 되면 정부가 또 졸라매니 어떡하니. 아니 정부는 원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년 만기도 없애고 왜 없앴어요 50년 만기.
그리고 특례보금자리 왜 없앴는데 상반기에 반등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아, 요 정도만 관리하면 되겠어라고 해서 없앤 거지. 1월, 2월, 3월 분위기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 풉니까? 특례보금자리 연장해야죠. 근데 좋아졌기 때문에 만기를 없애버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정부가 바라볼 때는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면 나쁘지는 않아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PF 때문에 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스트레스 DSR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지 능력 부족한데 대출을 또 이렇게 받아서 살 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사 스트레스 DSR을 안 하더라도 DSR 한도, LTV 한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집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전세가 이제 앞으로 좀 위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역전세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분들이 뭐 아직도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가는 마지막 마무리 아파트?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저는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 쪽에서 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수요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괜찮아요. 저는 아파트 시장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상환 대출 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7월에 종료되잖아요. 정부가 왜 한시적으로 7월이라고 했을까요? 2024년 7월이 되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역전세가 없다라고 정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한시적 1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는 저는 더 이상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편차는 있죠.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동네 아파트는 전세 가격 여전히 안 올랐는데 너 왜 그런 소리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반대로 해서 가면은 전세 시장 어려웠을 때도 전세 가격 올랐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당연한 게요. 언제 전세가 떨어졌나요? 과거를 보면 하긴 전세는 웬만하면 오르는 게 잘 맞긴 맞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빼고 전세 가격이 왜 떨어지냐고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안고 제가 세입자라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내가 잘 버티면 전세 가격이 내가 혜택을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하면 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 돈 네. 빌려주고 주인 집에 잠시 거주하는 형태인데 그게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월급은요? 우리 월급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최저임금이 떨어지나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전세 가격은 떨어져야 되죠? 2022년에 떨어진 거는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이 갑자기 2배가 늘어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했던 거고 2020년, 2021년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하면서 왜곡이 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갔잖아요. 미친 듯이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왜곡에 대한 부작용에 따라서 그게 겹쳐서 2022년에 이례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거는 비정상. 2022년은 비정상으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사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많이 나올 때 빼고는 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가 올라간다 뭐 이런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저 이게 정상이잖아요. 전세 가격 올라가지고 그게 왜 내려갑니까? 단 둔촌주공 같은 올림픽파크 포레어 12,000세대 나오면 그 주변 지역들은 영향 받겠죠. 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헬리오시티 네. 9,510세대. 그 입주할 때 전용 84, 4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 4억 5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2배 이상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네가 또 전세 가격 올라가길 바라냐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4억 5천에 머물러 있겠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게 나와서 저렴한 전세 나오면 나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한다면 물론 계약갱신 청구가 있으니까 최대 4년까지는 저렴하게 살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2배 이상의 돈을 올려줘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이제 전세의 어떤 충격 시즌은 이제 끝나고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구조로. 올라갑니다. 과거를 보더라도요. 서울은 2000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잠깐 1차라고 왔었고요. 2011년, 12년, 13년도에 2차라고 왔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네. 전세 난 뭐 방송만 맞아요. 나가면 그때 전세 난 전세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올라요? 그 계속 질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2016년, 17년부터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서 네. 사실은 2016년, 17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갭을 줄여주니까 이게 밀어 네. 올린 거잖아요. 지금 또 전세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고 올라가면 아마 매매 가격이 빨리 반등을 안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승 압력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 그게 사람들이 좀 급해요. 2024년에 올라내려.
2025년에 그래 오르는 거야라고 하는데 조금만 길게 보면 4년은 뭐 올해는 그렇다고 쳐도 2025년 큰 반등이 없더라도 그럼 2026년 7년이 되면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때가 됐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뭐 인구 감소 지금 10년 내에 우리가 인구 감소 심각한데 그거는 좀 긴 호흡 10년 15년 후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10년만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인구 감소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심각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